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뉴스에 대해서 깊이 있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썰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 주 쉬어서 좀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맞습니다. 지내셨죠? 네, 잘 좀 쉬고. 네, 좀...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아, 네. 그래요? 이것저것 많이 좀 먹었더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6월이 되기 전부터 주목했던 이벤트죠.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연준의 6월 FOMC가 예정돼 있는데요. 금리 동결 쪽으로 더 힘이 실리면서 간밤 미증시 강세, 오늘 우리 시장도 환율 약세와 함께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주 CPI, 이어서 네. PPI, 또 우리 시각 15일 FOMC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번 자세히 짚어주세요. 아주 뭉탱이로 이제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PPI 중요성은 그렇게 좀 높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네. 이제 CPI가 또 오늘 밤에 발표가 네. 되다 보니까 FOMC 회의가 이제 시작된 상태에서 FOMC 회의의 어떤 금리 결정 과정에 가장 큰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결정이라는 게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 안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결론을 낸 다음에 발표를 이제 새벽에 해주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측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를 거치고 나야 실질적인 그 금리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 의원끼리 서로 회의를 거쳐서 그동안에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교류를 거쳤지만 막상 진짜 이제 금리 회의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견들이 이제 충돌을 해가면서 결론으로 모아서 나오는 금리 정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거를 바로 앞두고 나오는 이제 CPI라든지 PPI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결정을 이제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그 6월 금리가 좀 예측되는 수치는 사실 동결로 좀 네. 무게중심이 많이 깔려 있다고 하죠. 그쵸. 한 70% 이상이 이제 동결로 좀 많이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가 안 되는 수준이 뭐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발표되는 CPI가 만약에 시장의 예측치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다. 즉 아니면은 전달에 발표됐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 수치로 기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재고해 볼 만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예측 수치를 좀 보겠는데 이번 달, 그러니까 전달 기준에 어떤 물가 지수가 나왔을 거냐를 예측하는 기본적인 수치에 대한 예측치가 4.1%를 좀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어차피 예측치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수치도 더 낮아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예측 수준이 이번에 조금 많이 낮아진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측 수준의 흐름이 8%대 수준부터 지금 이제 4%대 초까지 내려온 건데 저번 달에 예측 수준이 5.0이었는데 4.9로 맞추면서 0.2를 낮췄는데 그걸 간신히 맞춰가지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긍정적인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달에서 그 전달로 넘어오는 수준이 더 좋은 거였는데 네. 6.0 시장 예측을 6.0으로 3월에 맞췄었다가 4월에 5.2로 0.8을 대폭적으로 낮춘단 말이죠. 이게 과연 맞춰질 거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시장 예측치가 5.2인데 5.0이 맞춰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호재로 작용을 했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1% 정도의 어떤 물가지수가 낮아지는 흐름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시장의 긍정적인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템포 간격을 보시면 8.0, 7.3, 6.5, 6.2, 6.0, 5.2, 5.0, 4.1이에요. 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죠? 여기 보시면은 8.8, 8.7, 8.1, 8.1 굉장히 작년만 해도 보수적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물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기대 수준을 보수적으로 낮춰오다가 작년 말하고 이번 연도 초로 넘어오면서부터 0.5 이상 점핑하는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측 수치가. 네. 그런데 그 수치를 좀 많이 맞춰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파르게 어떤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고 뭐 일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연결선상으로 작용이 되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이제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6.5, 6.2, 6.0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7%대에서 6%대로 내려오는 동안에 3번 정도의 어떤 예상치를 중간에 거쳐가지고 6.0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도 중간에 못 맞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수치가 이제 5.2, 5.0을 맞췄는데 두 번이 다 맞춰진 거예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 번에 큰 폭으로 내리고 얕게 내렸는데도 두 번이 맞춰지니까 템포상으로 한 번 이렇게 또 0.9% 정도를 내려도 네. 맞춰지지 않겠느냐라고 월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좀 크게. 네, 물론 이제 그 저번 달에 나왔었던 전반적인 수치를 이제 월가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했을 때 대폭적인 좀 물가지수 인하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측치 하락 수준을 크게 놓은 거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상 범위를 따져도 4.2 정도를 해주는 게 좀 맞지 않았느냐. 그래도 0.8%나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4.1이나 4.0이 나와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네. 금리 결정의 그 어떤 영향 부분을 동결해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게 좀 안정적으로 예측치를 내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이제 4.1인데 네. 0.8 정도가 낮아져가지고 4.2가 실제 나와요. 수치가 나와버리면 그렇죠. 예상치 상회니까. 네, 시장에서는 무조건 어. 0.8이 낮아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 상회를 했다라는 걸 집중하기 때문에 네. 약간 악재로 받아들이고 연준 의원들이 혹시나 다른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시장이 조금 연동해서 조정파 연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FOMC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가 있는 상태인데 CPI 발표가 실제 무리한 예측치 때문에 실제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당장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연동을 해가지고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뭐야 이거 예측 수치보다 높게 또 나오기 시작하네? 그러면은 동결이 아니라 그냥 잔잔하게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되나? 이런 쪽으로 급선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연준 의원들의 전반적인 그 의원들이 동결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직도 강한 매파 의견들을 갖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올려야 된다. 6%대 이상으로 또 가야 된다. 진짜 물가지수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계속 올려야 되는 거다. 지금 먹히고 있을 때 올려야 된다. 안 그러면 내성이 생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CPI 발표 수치가 과연 예측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에 조금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물론 뭐 PPI는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이미 PPI는 우리가 저번 달에도 알아봤듯이 벌써 2%대로 사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정상 범위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없고 문제가 없을 때도 PPI 수치는 2%대에서 3%대로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PPI에 대한 예측이나 방향성은 그렇게 크게 FOMC 회의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이 CPI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수치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4%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5%대, 4%대로 막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원하는 CPI 수준을 맞추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치를 맞추는 부분에 대한 수준이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 물가 상승률 수치보다도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가 넘어서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4%대 초입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 나라에서 정한 기준금리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수준과 격차가 1%가 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지수에 대한 인플레 압박 부담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연준이 원하는 목표는 2%대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은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해소됐다라고 발언을 해주지는 이제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CPI 같은 경우 당장에 이제 오늘 야간에 발표됐을 때 예측 수준을 맞출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FOMC 회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첫 단추가 이제 어떻게 껴져 들어가느냐.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요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이제 동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저번 달에 뭐 파월이 이제 얘기를 해준 부분에 있어서도 버냉키 이제 전 의장과의 어떤 만담을 통해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무의미하다. 일단은 동결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고 이런 부분에 버냉키도 맞다. 지금 충분하게 인플레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는 구조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줬어요. 일부 연준 강경 의원은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강세를 좀 얘기하는 부분의 의원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 파월의 어떤 동결 분위기를 많은 연준 의원들이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CPI의 이상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또는 일부 발생을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좀 이상한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금리를 한번 인하하기 시작을 하면은 인하를 끝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동결을 한다면 동결을 유지하는 구조로 가고 다시 혹시 지금과 같은 인플레기가 나면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는 구조로 가게 되는 부분인데 네. 현재 그 하반기 미국의 금리 정책과 관련된 분위기에 있어서 일부 월가의 분석 의견을 내는 그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 이후에 하반기에 1회에서 2회 정도 금리 인상을 다시 기본 스텝 정도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동결을 했는데 동결을 했다가 만약에 인플레가 다시 확대된다거나 네. 무언가 문제가 된다면은 다시 금리 인상을 해서 이 부분들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상 이런 어떤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좀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를 한번 동결을 해서 네. 시장의 어떤 상승 장세의 분위기를 이끌어 놓는 상태.
그리고 동결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금리가 동결된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의 5%대 이상 금리가 계속 당분간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금리 인상 유지 속에 이자율 압박이라든지 전반적인 투자 축소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물가의 하방 압력은 계속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금리를 어떤 지표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잠시 불균형하게 나온다고 해서 다시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사실상 미국이 지금 파월 의장이 그럴 확률은 낮다고 했지만 일부 월가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 부분에 대한 언급 부분들을 크게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이번 하반기와 내년도에는 큰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의견들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결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해주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미국의 어떤 투자 축소를 더 본격화시키고 물가의 어떤 하방 압력을 이제 낮춰주는 그런 물가의 어떤 인플레를 낮춰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보다는 좀 깊은 인플레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정말 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정말 안전자산만 선호하는 이런 현상으로 가져가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일부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금리 동결 이후에 다시 재금리 인상이 1, 2회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의견은 사실상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다라고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정확한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이 3시 반에 연설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주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금리 발표에 나오는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원하는지 여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현재 수치보다 현 금리 동결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점도표 상향이나 이런 수치들이 많이 찍히게 되면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1차적으로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겠죠. 자,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 분위기로 갈 거다라는 언급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것인지 여부가 현재의 월가 분석이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파월 의장은 일단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생각을 크게 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직접적인 방향성의 변화는 사실 15일 새벽 미증시의 방향성, 즉 파월 의장의 연설과 그리고 추가적인 기자회견에서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어떤 경기 방향성을 짚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때 금리 동결을 한 이후 재차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들은 거의 나올 확률은 적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 금리 동결 이후에 하반기에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동결 모드를 지속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금리가 동결되지 않고 정말 충격적인 CPI가 오늘 발표가 되게 되고 네. 이런 영향 부분들이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바꿔서 당장 15일 결정되는 금리가 베이비 스텝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언제 동결이 될지 사실 모르는 구조로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 야간에 발표되는 CPI 수치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전망해 보겠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금리 결정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발표될 이 CPI가 주요 변수일 텐데요. 그동안은 시장의 전망치에서 0.1%가량 하회할 경우 시장이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번 5월 예상치는 4.1%로 예측 수치가 지난달 대비 0.8% 정도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점은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되고요. 4.1%나 4%로 이런 부합, 하회가 나와야 시장은 안도하고 연준도 금리 동결적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틀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FOMC 회의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번에 금리 동결 후에 이 향후 인상 가능성은 낮게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오늘 썰전 진행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정보,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슬슬 하반기 좀 기회이장이 네. 도래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슬슬 상승장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상반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점진 반등 장세 외에 정말 불장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네. 좀 본격적인 하반기 상승 장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작년에 나왔었던 어떤 조정 흐름을 다 회복하는 그런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시기에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이슈 업종에 대해서 좀 다뤄볼 수 있겠고, 또 중요한 건 승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매를 자꾸 실수를 해서 손절이 나오는 부분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좋은 장세에서도 계좌를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은 승률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고승률 매매법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의장 상승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맞춰서 확실한 고승률 매매법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바로 올라온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특수건설입니다. 매수가 8,000원, 비중 적지 않으셨고요. 오늘 도심철도 지하화 이슈와 함께 테마주로 이런 관련 종목들 좀 윗골을 달긴 했습니다. 네. 오늘도 18% 급등 후에 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수익권에 있습니다. 수익 더 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만약에 좀 큰 재료라고 한다면은 네. 오늘 지금 특수건설 같은 경우 상한가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재료인데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단기 재료화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뭐 45조 원 규모의 그 도시마철도 관련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고,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관련된 좀 특수건설, 말 그대로 특수건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뭐 빌딩을 세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건물을 세우는 그런 부분 외에 좀 사업 영역에 집중도가 있는 그런 건설사거든요. 해저 터널이라든지 뭐 이런 쪽 특수한 좀 건설 사업 영역에 좀 수혜가 되는 부분이라서 특수건설의 관련 종목들은 이제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 좀 상승 추세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네. 우선 그 도심철도를 지하한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서울 시내에 보면은 이제 철도가 중간중간에 지나다니고 이거를 바로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뭐 지금 이 방송국 오는 쪽에도 사실 도심 라인에 철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지나올 때마다 네. 특정 통로를 통해서 지나올 때마다 네. 그 기차가 지나간다고 하면 이제 차단기가 내려와서 그쵸. 차를 가져가다 멈췄다가 다시 오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게 위험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 그 철도 문화가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 철도 문화가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고 전망이 좋으면 이거를 오히려 관광화시켜서 이런 철도가 이렇게 도심지에 지나다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철도 레일이나 그 길이 하나도 관광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소음도 크고 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하화는 충분히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또 진행되어야 하는 요소로 봐요. 이미 그 어떤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좀 서울시에서 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도로들 같은 경우 이 어떤 고가도로들을 조금 많이 없애는 추세로 네. 안정적인 좀 도로를 만드는 개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이미 오래전부터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도와 관련된 부분을 지하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더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지역 부분에 있어서도 좀 쾌적한 그런 생활이 좀 가능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재료로 기술적인 흐름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중장기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단기적인 반등에 머물 확률이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반등이 세면은 이 반등이 강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그냥 낙하해서 내려오는 수준으로 머무를 수가 있는데 네. 첫 반등이 수십조 원대의 재료가 되는 큰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갭을 또 메꾼 건 아니에요. 갭이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현 수준에 대한 추세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시 직전 고점에 대한 도전도 충분히 트렌드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오늘 종가라든지 또는 오늘 저가가 형성된 가격 수준 이하로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추가 차익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직전 저점까지 좀 깨졌다가 다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8,600원이 앞으로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물량 홀딩 및 직전 고점 도전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8,600원이 이탈된다고 한다면 일단 8,500원을 깨고 8,000원까지 가는 건 기정사실화 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낙하를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혹시 이 관련주가 좋아 보이신다면 노리는 전략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수건설 첫 반등이 크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면 8,600원 선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직전 고점도 돌파 가능할 것으로 다소 중장기적으로 말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양입니다. 매수가 3,700원, 비중 20%인데요. 오늘 5% 강세 마감됐습니다. 가정 간편식 납품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네. 혹시 일본 오염수 때문에 오른 건 아니죠? 네,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네. 뭐 오늘만 오른 게 아니라 네. 사실 뭐 저번 달부터 오르는 흐름이 나왔던 거라서 실질적으로 과연 그 일본 오염수 영향을 많이 받았겠느냐. 네. 그러니까 뭐 수산물이 문제가 되니까 육류 소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육류 관련된 그 간편식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게 우양이고 또 국내에서 핫도그 뭐 만드는 1위 업체라고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핫도그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네, 저도 전문가님 안 핫도그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죠. 네. 네. 핫도그에 뭐 찍어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설탕, 케첩, 마요네즈. 다 찍어 드시는구나. 네.
다 해든 올로 찍어 드시는 네, 모두 다. 저는 케찹파여서 깔끔한 스타일. 네, 케찹만 이제 완전히 그 피범벅 되듯이 네, 돌레들레하면서 이렇게 먹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지금 약간 우양이 그런 이제 피범벅 스타일의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빨개요. 전체적으로는 추세가 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관련 수혜가 있건 없건 일단 기술적인 흐름이 저번 달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추세상으로 전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 추세를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직전 고점 돌파 상승력도 가능해 보이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을 타고 오르는 스타일인데 5일선 갭 점핑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급등이 나왔다가도 누르고 5일선을 지키고 오르는 형태니까 결국에는 이 5일선이 깨지면 추세가 이탈될 거라는 흐름으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30분 봉상에 보이시는 이 62평에 대한 추세가 종가상으로 이탈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게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일봉상으로 네. 이 종목이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 이탈 종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 이제부터는 추세가 좀 깨져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4,500원, 4,700원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홀딩 유지도 가능하지 않나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세는 살아있지만 이 상승 정도에 따라서 음봉이 나오고 5일선이 이탈된다면 추세 깨지는 것으로 매도, 정리 전략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 57,000원, 비중 적지 않으셨고요. 오늘 1% 약세로 53,000원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누리호 성공 이후에 네. 주가가 크게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성공해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관심이 없는 건지 몰라도. 네. 아무튼 항공우주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주항공 사업의 가장 중요한 종목에 해당을 하고요. 네. 또 국가적인 그 사업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사업 영역으로 우주항공 사업 영역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연동된 이제 보수 지원 관리라든지 제휴 사업 영역 그리고 관련된 발사체 제작 및 연동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 추가 나로 3호 발사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를 받지는 이제 못한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중요한 게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재료 전에 사서 재료에 팔아라. 또는 그 전에 안 올라간 애들은 재료 나오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본재료가 나오기 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나왔는데 네.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특별하게 크게 떨어질 생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항공 사업 영역은 좀 계속적으로 발전 가도를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럼 하나 에어로도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변동성이 어떤지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차트가 비슷한데요?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차트는 무슨 차트냐면은 중장기 상향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크게 단발로 찍었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량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떨어질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보유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앞으로 하반기에 6만 원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 위험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한양 디지텍 같은 종목이겠죠.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주가의 변동성이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도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발사 직전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받은 게 한양 디지텍인데 발사를 해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으면 재료 소실로 사실 급락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내려오고 또 신고가 돌파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우주항공 사업 영역 자체에 대한 방향성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관련된 이제 우주항공 사업 영역 부분들은 앞으로 하반기에도 좀 시장의 방향성과 연동되던 연동되지 않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좀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갖고 투자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이셨다면 지금 지속적인 중장기 홀딩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함께 움직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주시면서 단기로는 움직임이 없을지라도 이 장기로 우상향 전망해 주셨습니다. 여유 갖고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앞으로 또 어떤 전략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4월 12일에 매수했던 피코그램입니다. 5월 31일부터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오염수 방류 필터로 관련주 묶이면서 네. 또 최근 상승세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피코그램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우선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 산업에도 네. 상당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만 뭐 피코그램 차원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가볍게 좀 네. 들고요. 어찌 됐건 간에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원터치 필터 관련된 그 기본 원천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사용 빈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 사업 영역이 워낙에 소모품 영역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실적이 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재료 속성도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6월 들어서서 반등 효과가 좀 꾸준히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 지지 이후에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는 작업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제가 이런 노란 톡방이라든지 또 그리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지만 세력 정식에 좀 속하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지키기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하단에서는 매수 기회로도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파동에서의 상승력이 중요하다고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직전 박스권인 1,500원 구간대를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흐름이 상방으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체킹 포인트 없이 홀딩만 잘 유지하셔도 네. 오늘도 뭐 매수가 회복이 되셨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추가 상승 추세와 함께 결국에는 목표 주가 달성까지 이번 달 중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홀딩으로 이번 달 내에 목표가 도달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31일에 매수했던 셀바스 AI입니다. 눌림목 이용해서 반등 노려보면서 추천 주셨고 순환매 차원에서 추천 주신 종목이거든요. 네. 그 셀바스 AI 오늘 3% 가까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1호 AI 관련 서비스를 하는 또 업체에 해당을 하고요. 네. 가장 지금 인공지능 그 AI, 오픈 AI 연계 서비스, 챗 GPT와 또 연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해주고 있는 업체에 해당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해 드렸었던 이제 필기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을 하고 또 음성 연동 채팅 방식으로 챗 GPT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관련 유수 회사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에도 이제 AI 관련 종목들이 좀 순환매 흐름들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최초의 움직임이 이제 나왔었던 애들 같은 경우가 C랩이라는 종목 소프트웨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관련 공급업체로 변동성이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MDS 테크라는 종목이 이제 하드웨어 관련 공급업체로서 단기 변동성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내는 부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픈 AI 서비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관련된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많이 장착돼 있을수록 챗 GPT의 지능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관련돼서 오픈 AI 연동되는 또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내 이제 컴퓨터 전통 공급업체로 좀 분류가 되는 제이션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급등도 좀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폴라리스 이 네. 오피스라는 종목이 좀 강세를 치면서 역시 이것도 이제 오픈 AI 및 엔비디아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네. 상승 추세를 이제 순환매로 올리면서 최근에 강세를 좀 치고 있죠. 그래서 셀바스 AI의 중요 강도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 관련주들 중에서도 상위 레벨에 좀 속하는 중요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효과뿐만 아니라 오픈 AI가 해외 쪽으로 인지도가 있건 또는 국내 네이버라든지 삼성에서도 이 관련 연동 챗 GPT를 이제 만들어서 서비스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로서 또 연동해서 사업 영역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대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움직였던 애들 중에도 지금 순환매를 두면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듯이 이렇게 좀 안 움직이고 있는 AI 관련주 서비스 연동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6월달 남은 기간이 됐건 7월달이 됐건 개별적으로라도 재료를 받으면서 단기 급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셀바스 AI는 사실 안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멘트까지 치면서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도 강조를 해드렸던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기대하시면서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 AI, 엔비디아 이런 순환매 차원 종목들 짚어주시면서 셀바스 AI도 이런 관련주로 수혜 예상되기에 보유로 또 AI 서비스 연동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4일에 매수했던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이고요. 매수 후에 상승세 보이고 있고 오늘도 강보합 거래 끝이 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금리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안 좋은 부분이지만 네. 주가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종목은 또 없겠죠. 네. 메타버스 영역 종목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라고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면 미래 사회 영역에서 이 메타버스가 사회적으로 접목되는 부분들은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시스템 통합 트렌드가 적용되기 전에 적용될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이나 뭐 컴퓨터, 냉장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부품들이 통합적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연동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그 집안 내부적인 걸 넘어서서 이제 네. 외부적인 부분에서 좀 연동될 수 있는 요소가 또 메타버스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광고 형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가상 그 세계와 연동된 사업 영역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중요 영역 부분들에 또 속하는 부분을 국내 1위 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향 추세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한 이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주가 상승 기시에 탄력을 더 받아요. 하락 기시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 상승 기시가 올 기대치가 높다면 메타버스 업종에 대한 하락 기대치도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고 계신다면 목표 주가 달성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도 충분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방 전망해 주시면서 목표가까지 홀딩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상한 김용더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 힌트는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네. 압축된 표현이에요. 네. 자동차 좋아하세요? 자동차? 자동차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운전하는. 네, 그렇죠. 그렇죠. 편하죠. 네. 그 자동차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그러죠? 자동차랑 인사를 해요? 네. 자동차랑, 자, 하이카. 하이카. 네, 하이카. 네. 인사를 한 거예요, 자동차한테. 네. 하이카. 네. 이게 이제 힌트인데 사실 이제 자동차하고 관련은 없어요. 네. 그냥 억지로 껴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재미는 있었나요? 네. 저도 네. 이제 자동차를 보면 인사를 할게요. 그러니까요. 하이카. 이러면서. 하이카. 그럼 네. 자동차가 방긋 웃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웃지 않는 자동차가 가끔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카? 아니에요? 아니죠. 도망가야 되겠죠. 네. 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하이카에서 이제 하하면은 그 명칭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이브. 네. 그 다음에 이 하면은 이로 시작되는 게 네. 이수만이 있죠. 네. 그리고 카로 하면은 시작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카요? 카. 네. 카센터? 아니요? 아니, 카. 페인트를 좀 조합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하는 하이브고 네. 카시오페야? 이는 아니에요. 이수만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카가 카는 뭘까요? 카. 자꾸 자동차하고 연결하는데 네, 자동차와 뭐죠?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네. 피디님 아시나요? 카카오. 카카오. 네, 네. 알겠네요. 어렵군요, 이게. 네. 거기 생각도 안 하고 하이브하고 이수만까지 있었어요. 나왔는데 이게 네, 계속 어렵군요. 그 엔터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네. 어, 그래요. 근데 왜 카센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자동차가 너무 기뻤어, 인상이. 이뻐서. 네,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이쁜 자동차 좋아하시는구나. 딱정벌레차 뭐 이런 거, 폭스바겐유 좋아하시나요? 네. 비싼 차. 비싼 차. 수입차. 뭐 람보르기니나 네, 열심히 벤틀리. 벌어야겠어요. 네,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꼭 네.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아무튼 이 종목은 네. 1세대 우리나라 음원 관련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이제 업체에 해당을 하고요. 네. 최근에 카카오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인수가 되면서 종합 업체로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연동돼 가지고 이제 하이브하고 그리고 또 네. 카카오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하기로 되어 있고요. 뭐 이수만 씨는 좀 빠져 있지만 이수만 씨하고 하이브하고 또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윈윈하는 사업 영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멀티 프로듀싱에 대한 효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와서 케이팝 문화의 좀 큰 축으로 하나가 좀 글로벌 그룹이 또 나온다라든지 이런 흐름에 대한 기대치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의 앞으로의 기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얼마 전에 관련된 흐름에 있어서 이런 어떤 뭐 M&A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흐름으로 최근 엔터주의 어떤 상승 흐름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이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이잖아요. 최근에 엔터주들이 다 우상향 추세를 가는 거하고 다른 흐름이죠. 근데 충분히 이제 바닥을 잡아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다시 강한 상승으로 직전 고점을 도전해 줄 수 있는 추세형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매수가는 뭐 다음 거래일 시가 이내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라든지 손절가 그리고 종목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관련주 하이브 카카오 힌트 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고승률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10분 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